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하루 일을 끝내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면 사연에 나오는 인생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곤 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제가 6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평소 건강하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마르고 밥을 못 드시더니 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를 여기에 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저와 오빠를 다른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엄마는 시내의 대형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면서 새벽에 나가 밤 늦게야 오셨어요. 저희가 다 커서 알게 된 건데 엄마는 식당 일 말고도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오빠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저와 오빠는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가 번갈아 돌봐주셨어요. 이모할머니는 외할머니 동생인데 남편분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를 돌보는 게 인생의 낙이라며 저와 오빠와 함께 있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초등학생 때 저는 철없게도 학교에 할머니들하고만 가는 게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다른 애들처럼 엄마와 같이 다니고 싶었던 거죠. 한 번은 정말 작정하고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들 다음 주에 학교 오지 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 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학부모 참관인데 왜 할머니들이 오냐고. 엄마 오면 다음 주에 하루 빠지라고 해. 할머니들은 그런 저를 어쩔 줄 몰라 하며 보기만 했고 저는 엄마 불러오라며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빠가 학교가 끝난 후 저보고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래 애들보다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와 함께 한참 버스를 탄 다음에 지하철로 갈아타고서 엄청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데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저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맞은편에 커다란 땡땡 가든이라는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리키며 저기 봐, 엄마가 저기에서 일하고 있어. 사람들 엄청 많지? 저기 일하는 사람들 다 정신없이 바쁜 거 보여? 엄마는 저런 데에서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엄마도 소연이 니네 학교 한 번도 못 가서 속상하다고 하셨어. 근데 네가 그렇게 울면서 할머니들 오지 말라고 한 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오빠 말도 말이었지만 치열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어린 저도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사는 것에 대한 현실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날 오빠는 저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제 손을 꼭 잡고 집에 같이 왔어요. 할머니랑 이모할머니, 할머니들이 학교 와도 괜찮아. 엄마는 바쁘고 난 할머니들도 좋아. 어제는 미안해. 라고 순수하게 사과하는 저를 할머니들은 끌어안으며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자 약속이라도 하신 듯 차례대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들이 니들 다 클 때까지 기다리셨나 보다. 효도 한번 못 해보고 보내드려서 어떡하니? 엄마, 할머니들도 엄마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엄마가 철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 맘 다 아실 거야. 라며 저는 엄마와 함께 펑펑 울었죠. 오빠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가 있을 때라서 장례식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갑자기 저와 엄마 둘이 남으니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는 곧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빠졌고 엄마도 다시 일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 무렵 제가 가끔 밤늦게 보충 수업을 하고 오면 엄마가 옆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당에서 싸운
음식 봉투를 주는 걸 보곤 했어요. 이제 막 중학교 간 애랑 어린 동생만 있다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오실 때까지 둘만 있는데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라면만 먹길래 식당에서 우리 거 챙겨줄 때 좀 더 가져왔어. 엄마네 식당 사장님은 굉장히 인심이 좋은 분이셔서 사회 기부도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아이들 잘 못 챙기는 직원들 음식을 따로 하셔서 반찬이며 국이며 일주일에 2번씩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거기에서 옆집 아이들 것도 나눠서 오신 거였어요. 쟤들 보니까 니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니네는 할머니들이라도 있었지. 쟤네는 아빠 혼자 다 건사해야 되나 보더라. 하시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애를 만날 때는 같이 간식도 사 먹고 공부도 조금 가르쳐주곤 했는데 중학생 남자애가 굉장히 똑똑해서 놀라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데 옆집 남자애가 귀에 헤드폰을 끼고 책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를 향해서 저만 치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가서 그 애를 차도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저도 같이 넘어졌어요. 아, 좀 조심하고 잘 보고 다녀. 간 떨어질 뻔했네. 운전자는 저희한테 화를 버럭 내고 다시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남자애는 놀라서 한쪽 무릎과 팔을 다친 저를 보고 누나, 어떡해요? 많이 다쳤어요? 어떡하지? 너무 고마워요, 누나. 야, 괜찮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고 나면 나아. 라고 아이를 안심시키고 집에 왔어요. 다행히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만 입었지만 며칠 고생하긴 했어요. 대신 엄마랑 오빠가 걱정을 할까봐 그냥 넘어졌다고만 했죠. 그런데 옆집 아이 아빠가 저에게 고맙다고 케이크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엄마와 오빠는 그때야 얘기를 들었고 저보고 잘했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오빠와 같은 학과인 사회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갔어요. 엄마도 한시름 놓았다며 너무 좋아하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빠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도중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아빠나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특히 엄마는 오빠한테 갖는 기대와 희망이 컸기 때문에 한동안 넋을 잃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면서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결국은 식당도 그만둬야 했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기능들이 다 떨어졌다며 그저 푹 쉬고 잘 먹어야 면역 수치도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지만 오빠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꿈을 제가 대신이라도 이뤄야겠다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독하게 공부했어요. 그전까지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장학금도 타고 돈도 벌고 방송국도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언론고시 공부만도 만만치 않은 거라서 저는 매일 3시간, 4시간을 자며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쁘게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도 다행스럽게 대학 졸업 전에 한 방송국에 합격했고 오빠가 원하던 보도국은 아니었지만 시사교양 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도 보도국을 지원하는 걸 두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 성격이 보도국 일을 할 만큼 씩씩하지도 못했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겁이 났어요. 소연이 네가 방송국에 간 것만으로도 오빠는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할 거야. 엄마도 오랜만에 입맛이 다 돈다. 너무 잘 됐다. 라며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했어요. 방송국 생활은 정말 바쁘고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어요. 특히 저는 막내여서 여기저기 치이느라 바빴죠.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게 재미있기도 했고 섭외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 날에는 오빠와 엄마를 떠올리며 고비를 넘기기도 했죠.
신입티를 벗고 일에도 익숙해진 2년 차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정을 받았을 때였어요. 저는 거기서 일반인 출연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프로를 맡은 작가님이 직업도 좋고 괜찮은 사람 같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다리를 놔줬거든요. 처음에는 출연자니까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촬영이 끝난 후 먼저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PD님, 작가님한테 말씀 들으셨죠? 저하고 언제 따로 식사 한번 하세요. 제가 PD님 소개시켜달라고 작가님한테 많이 졸랐어요. 라며 웃으며 말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설렜어요. 경제연구소 분석가인데 외모도 괜찮아서 사실 방송국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다가오니 좀 우쭐한 기분도 들었죠.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그 사람을 만났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몇 차례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저희 프로의 한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끝나고 난 후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남자는 소연씨, 어떻게 보면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나는 소연씨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방송 특성상 출연자를 바꿔야 돼서 아쉽네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결혼하자고요, 우리. 갑자기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평생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며 저한테 반지가 든 상자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런 사람이면 다른 걱정할 것 없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그러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하러 간 날부터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저와 엄마에게 시종일관 차가웠지만 저희는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사람도 사귀어 보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쁜 중에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종호 사위 삼겠다고 하던 집이 판검사 집안, 의사 집안 이런 데였어. 얼마 전에 땡땡 법무법인 딸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니? 걔가 우리 종호한테 죽고 못 살던 애다. 우리 종호가 그런 애야. 어쩌다 날라리판 같은 방송에 나가서 널 만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다. 라며 되풀이해서 말하곤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우리 서로 좋아서 결혼했고 직업이나 배경 보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종호, 너는 그렇겠지. 근데 너 말이다. 박소연, 너도 그러냐? 정말 종호 직업이나 배경 하나도 안 본 거 맞아? 아니라고 못할 거다. 시어머니는 저를 새아가나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자꾸 이러면 더는 오지 않겠다고 했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시어머니는 그것만은 싫었는지 그때마다 입을 다물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들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보낸 시간이 결국 3년이 넘어갔지만 시어머니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저희 부부는 아이들 가지려고 노력했는데요.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가 그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는 회사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애가 중요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돈부터 벌어놔야지. 애 타령할 거 하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라. 일이나 잘해. 어머니, 저희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집들은 어른들이 아이 없으면 걱정한다고 해서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신 것 같네요. 다른 집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똑똑하고 우수하니까 아이가 빨리 생기길 바라지. 나는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믿는다. 애들은 엄마가 똑똑한 거 물려받는다는데 나는 내 손주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 알아. 한마디로 제가 모자라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테니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울분만 올라와서 하루 종일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당신 이제 우리 엄마 말 신경 안 쓸 때도 됐잖아.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은 당신이 듣는 말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안 나면 사람이야? 아, 그러게. 좀 더 공부도 잘하고 당신네 친정도 더 열심히 살아서 돈도 잘 벌지. 뭐 했어? 지금 말 다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라며 저희는 신혼 때도 싸워보지 않은 큰 싸움을 했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냉랭해져서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다니던 경제연구소에서 대거 명예퇴직을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예비 명단에는 남편 이름도 들어있었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안 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쌤통이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게 저희 친정 엄마한테 불똥이 튀더군요. 제가 맡은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 주신 스파 이용권을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거기 가서 시어머니를 만난 거였어요. 아니, 지금 남의 아들을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데에 오고 싶으세요? 사위가 힘들 때면 사지 멀쩡한 장모가 나가서 폐지라도 주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이런 고급스런 스파를 와요? 주제에 언제부터 이런 데 다녔다고 당장 못 나가요. 그리고는 저희 방송국 1층 로비에서 경비들이 못 올라가게 하니까 제 이름을 대며 빨리 불러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커다란 핸드백으로 제 머리를 퍽 때리더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기운을 망치니까 잘 나가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하지. 못 사는 게 나쁜 거 묻혀서 남의 집안 들어와서 전부 다 망쳤어. 방송국 사람들 인연이 꽃뱀 같은 년이라니까요. 너 당장 이혼해. 나가! 라며 난동을 부렸고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어디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음성 메시지로 이 모든 걸 담담히 남겼고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이혼할까? 라는 한마디만 하더군요. 더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재수가 없어졌다는 자기 엄마 말을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4년이 조금 못 되는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고 저에게 다리를 놔주었던 작가님은 미안해하며 아이 없이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고 밥을 사주며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방송국을 그만두고 책임 프로듀서님이 세운 제작사로 옮겼어요. 시어머니의 편견과 억지에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져 이혼한 저에게 일은 아주 좋은 도피처가 되어주었어요.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성과도 좋았고요. 저는 저희 제작사에서 가장 시청률을 잘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4년 후에는 PD 중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저희가 만든 프로에 의학 정보 자문을 해주던 의사가 저희 엄마가 오빠가 돌아가신 후로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 요즘은 더 기운이 없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자기네 병원에 한번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루 시간을 내서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제가 땡땡 제작사 소연 PD라고 하자 간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친절하게 저와 엄마를 직접 맞으러 나왔고 휠체어에 엄마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모시고 가는데 정말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진료실 복도로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툭 나오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분 좋게 있다가 시어머니를 또 만나야 되는지 뭐 이런 운명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남의 아들 인생 망치더니 아주 천벌을 받았구나. 이제 다리 병신까지 된 모양인데 주제에 맞게 동네 병원이나 가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런 병원까지 찾아왔네. 휠체어를 밀던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디론가 뛰어갔고 저는 엄마 휠체어를 잡고 못 들은 척 진료실을 향해 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쫓아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으며 너네 징그러운 종자들이 왜 여기 있냐고! 당장 나가지 못해? 라며 소란을 피웠고 제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간호사와 함께 뛰어온 의사가 보고는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분은 제가 봐드린다고 부른 거예요.
라며 사정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저희 쪽으로 몰려들었죠. 너무 창피해서 딱 죽구먼 싶은데 그때 갑자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는 목소리에 모두 동작을 멈추고 돌아봤고 간호사는 부원장님, 여기 이분이 갑자기 환자분한테 심하게 행동하셔서요. 부원장님이세요?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이 모녀가 우리 아들 신세 망쳤다고요. 얘랑 결혼하고 우리 애가 되는 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부원장은 우리를 가만히 보더니 맞네. 저희 옆집 사시던 아주머니하고 학생 맞죠? 우리 애들 식사도 챙겨주시고 여기 소연 학생 아니에요? 우리 아들 차에 치일 뻔한 것도 구해줬잖아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 집 애들 아빠네. 아휴, 세월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 라며 엄마는 부원장님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원장이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나오자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서 부원장님에게 여기 의사 선생님이 제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엄마가 아프다니까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희가 못 올 때를 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네요. 병원이 누구는 와도 되고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아픈 사람 치료하는 데인데요. 일단 제 방으로 가세요. 라며 부원장님이 저희를 안내하는데 시어머니가 끈질기게 따라오더니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분이 왜 너네한테 이러는 거니?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알고 있었으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찰싹 때리며 팔을 뿌리쳤어요. 관심 끄세요. 할머니, 내가 우리 집 일을 왜 당신한테 얘기해요? 라고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부원장님은 늦게 의대를 들어가셔서 우리가 옆에 살 때에 대학병원에서 펠로우십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 엄마가 죽고 몇 년이나 힘들었는데 엄마가 식사도 챙겨주고 제가 가끔 돌봐준 게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아이들과 종종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부원장님은 3년 전쯤에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재혼했는데 장인이 이 병원 원장이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부원장님을 좋게 봐서 바로 병원에 데려와 일반 의사로 있다가 올해부터 부원장이 됐다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새엄마와 잘 지내고 있고 이제는 다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때 소연 씨가 우리 애 안 구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며 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엄마 종합검진과 그 후의 치료까지 전부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부원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전남편은 명예퇴직 후에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했고 오늘 이 병원에 운영전략팀에 면접을 봤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건너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라 같이 왔다더라고요. 소연아, 너 혹시 내 얘기 뭐 한 거 없지? 남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얘기를 내가 왜 합니까? 혹시라도 떨어지면 네가 내 얘기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걸 수 있잖아. 라고 하자 엄마가 전 남편의 따귀를 철썩 올려붙이는 거였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관이네. 이보게, 자네가 떨어지면 그게 자네 실력인 거지. 왜 내 딸 탓인가? 그따위 정신 상태니까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당하고 자리 못 잡는 거야. 그리고 종호 어머니,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이게 뭡니까? 어디서 자기가 못한 거 가지고 남 탓이에요. 애미고 아들이고 이따위 정신 상태인데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리 당장 비키지 못해. 라며 호통을 치자 두 사람은 당황해서 얼른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에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따라 나가는 저를 붙잡으며 너 우리 종호한테는 해코지 하지 마. 서운하게 한 건 나지 우리 애가 아니잖아. 할머니, 저는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혼하고 일이 다 너무 잘 풀렸거든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앞으로는 엄한 사람들 억울하게나 하지 마세요. 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결국 전 남편은 저희와 시끄럽게 한 일로 청탁받아 면접봤다는 것만 들켜서 채점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종합검진에서 초기 갑상선암을 발견해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도 계속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셨죠. 그 이후로 전 남편 집사람들은 마주친 적이 없어요. 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저는 몇 년 전 딸아이를 둔 남자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가 저를 잘 따를지 걱정이 많았는데 아주 어른스럽고 저와 남편을 잘 이해해줘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인생 선배님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생각날 때마다 빌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